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표정이 좋으시지만 오늘은 얼굴이 아주 확 폈네요. 네. 아이고 얼마나 정말 좋아요. 후배님이신데 네. 나는 이제 우리 후배님을 후배님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아유. 작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유. 네.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너무 한강 작가님과 저를 이렇게 나란히 해주셔갖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사실 그런 능력은 아닌데 아무튼 올해 제 책이 좀 이제 많이. 잘 유명해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아닌데 하면 곤란한 것이 한강 작가님은 한강 작가님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우리 고명원 작가님은 고명원 작가님의 영역이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게다가 상품 아니 제가 그래서 연말에 제가 네. 네, 요거 연말까지는 계속 들고 다니려고. 같이 뻗어 다니려고. 올해 작가상. 네. 진짜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사실 개그맨에서 이제 작가로 완전히 좀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을 계기로 그래도 작가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책 읽고 글 쓰고 했던 게 너무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그 개그맨으로 상도 받으셨었잖아요. 개그맨으로도 3번 정도. 그러니까 그때랑 기분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그때랑 제 주변 분들이 뭐 어머니라든가 제 아내라든가 너무 그때보다 너무 지금 한 10배는 더 좋아해 주시니까. 배는 좀. 네, 그래서 본인은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서 저도 인정받았잖아요. 어쩌면 제 인생에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이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이 상을 계기로 제가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몇십 년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돼주는 상을 받게 돼서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게 저는 지금 막 20대의 마음이에요. 이 상을 받고 열정과 자극이 되는 네네네. 아니 근데 이 올해 작가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인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책도 많이 팔리셨겠어요? 그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10만 부. 3개월 만에 10만 부요? 네네. 요즘 출판 시장 어려운데 예, 그만큼 예. 팔렸으면 더욱이 요즘은 다 한강 작가 책만 사시잖아요. 네, 그러게. 그 와중에 그만큼 파셨으면 맞습니다. 네.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계산하고 계세요? 저 인세 계산하고 있었어요. 인세는 한 10%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우 정확하게 예, 10%. 네. 그 우리 배우자이신 임지은 배우께서는 뭐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작가로서 진짜 해도 되겠다. 어쩌면 전업 작가로 예.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완전히 믿어지고 이번 겨울에도 빨리 그 통영 욕지도로 글 쓰러 가라. 글쓰가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군요. 네. 워낙 욕지도에서 글 쓰신다는 건 팬들은 다 아는 네, 네, 사실이잖아요. 이게 섬에 들어가면 글이 써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요식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알면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섬으로 가면 못 온다는 걸 아니까 아예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제가 서울에 있어 글 쓰다가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가게에 한번 갔다가 오면 다시 또 시작해서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섬에 가면 어제 깊어지고 또 오늘 다시 깊어지고 그래서 제가 글 쓰시는 분들이 왜 좀 이렇게 소위 어디에 유배되듯이 가시는지를 조용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연과 벗삼아 있는 환경에 계시다 보면 그것도, 예. 들려오는 파도 소리, 맞습니다. 바람 네. 소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예. 영감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영감이 엄청 그러니까 독서가 좀 바탕이 되고 그런 자연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자연 볼 때랑 책을 좀 읽고 자연 볼 때랑 우리가 뭐 영감이 땅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뭐 나뭇잎에서 뭐 돌 모양에서 그런 게 독서가 바탕이 되면 진짜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가 빵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네. 뭐, 자, 고명원 씨 직업은 무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게 궁금하다. 저는 원래 어디 가면 요즘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지금은 N잔명. 이제 작가 강사 고명환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합니다. 제일 앞에 어, 작가가 붙었고. 네. 사실 현장에서 개그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개그맨 출신이 예.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였거든요. 네. 꿈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꿈은 저는 연예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연극영화과 갔었는데
제가 요즘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무대고 그렇지. 여기도 내가 서서 주인공이고 어쩌면 내가 어릴 때 막연하게 무대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겠다. 저는 내 꿈을 이 강사 작가로 이룬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근데, 네, 무대에서 맞아요. 개그할 때랑 강의할 때랑 느낌이 다를까? 그게 완전 달라요. 제가 이제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연예인으로 단독 주인공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인공 해본 적이 있는데 문천식이랑 같이 항상 해봤어요. 듀엣으로. 그렇지. 근데 강연은 오로지 저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 항상 그 강연 저를 부르신 분들이 뭐 PPT 자료 같은 거 없습니까? 네네. 저는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 바라봐 스타일이에요. 야. 근데 정말로 더 요즘 멋있다. 평생 공부의 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고명한 작가님을 모시려는 오. 이 빗발치는 그 네. 문의 전화가 강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요즘 네. 그래서 올해 중에 이제 작가분이랑 인터뷰하다가 혹시 몇 월에 가장 많이 하셨냐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한번 세봤더니 9월에 40군데. 야, 하루에 한 번 이상 40군데요?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하는 날 3군데.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책이 베스트셀러고 그 책 때문에 사실 그 올해 작가상도 받으셨잖아요. 네네. 사실 요즘 사실 책 읽기가 쉽지 않은 스마트폰 때문에 쉽지 네네네. 않은 시대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고전을 해석할 깜냥은 저도 아직 안 되고요. 제가 이제 고전을 읽고 저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어쩌면 검증을 좀 한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는 것 내 같아요. 나름대로의 실천법이라고 해야 될까? 예, 예, 그걸 예. 안내한 거군요. 저는 전작을 읽었어요. 나는 어떻게 삶의 삶의 답을 해답을 찾는가. 찾는가. 근데 당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검증해 줄 만한 책 속에 명문장을 하나 딱 박아놔요. 그러니까 그 말에 신뢰가 쫙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인기 강사까지 또 되시는 거구나. 그래. 네. 오. 사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맞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명환 씨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가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이 사람의 인생을 파헤쳐 보자. 그러면 일단 첫 질문. 네. 어린 시절부터 책벌레? 아니요, 책 벌레는 아니었고 네. 그렇다고 아예 그 손을 놓은 스타일도 아니에요. 근데 집에 저는 경북 상주가 고향인데 네. 시골에 그 특히 저 어릴 때는 뭐 세계 문학전집 이런 거가 왜 엄마의 친구가 다 맞아요, 또 맞아요. 웹판하시고 뭐 나중에 돈 생기면 줘 이러면서 왜 늘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죠. 그러면 저는 늘 글을 읽진 않았어요. 근데 자주 이렇게 만지고 펼쳐보고 제목도 보고. 저도 근데 그랬는데. 근데 그랬던 게 저는 언젠가 제가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읽게 됐을 때 그래도 초기 진입하는 데에 좀 어색함, 어려움이 없었어요. 잠깐 귀에 들어오는 문장 교통사고 후에 본격적으로 읽게 됐다. 그렇죠. 네, 그때 본격적으로 읽었고. 네, 그 전에는 그냥 그리고 방송국 1층에 주로 서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주로 출근할 때 그냥 한 바퀴 두르고 지나가는 정도. 저도 그렇게는 하는데. 사실 책 냄새가 좋아서 서점을 찾으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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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책에 둘러싸인 그 분위기가 네. 좋아서 네, 네, 네. 찾으시는 저도 그렇게 분들. 하고 그래. 도서관도 가고. 책 냄새 좋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내드리면. 지금 한 몇 권 정도 책을 읽으셨어요? 저는 집에 지금 한 4,000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와 가지고 있 집에 있는 책이. 도서관이네요. 그러니까 한 3,000권 정도는 제가 읽었습니다. 와.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읽게 됐다는 사고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기사에서 네네. 맞아요. 2005년에 사고였다고. 우리 KBS 해신이라는 드라마. 드라마. 맞아요, 알죠. 최수종 형님. 알죠. 제가 그때 송일국 씨의 그 오른팔. 근데 50부작이었는데 20부 정도 찍고 올라오다가 세안고속도로에서 전 자고 있었는데 제 매니저가 졸음운전을 근데 그때 어떡해. 190km로 달려갔어요. 아이고야. 그때는 배우들이 우리가 충남에서도 촬영하고 완도에서도 촬영하고 정말 그때 우리가 왜냐면 나 하나 늦으면 거의 모든 스텝이 백몇십 명이 기다리니까.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습관처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다녔는데 시간을 맞출 수밖에 네네. 없는. 그래서 제 매니저가 졸음 잠깐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앞에 그 대형 트럭이 그래서 이제 받게 돼서 하여튼 중간에 뭐 목포 어디에 병원에 들렀었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미 이분은 거의
찾을 사망하실. 수가 없다. 어머. 그래서 이제 서울에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서울에 이제 큰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뭐 증상 얘기하시기 전에 마음이 더 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뭐 이제 그래서 제가 정신이 말짱하다 그랬더니 빨리 일단 유언부터 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뭐 뇌출혈도 있고 여기도 막 뭐 수백 군데 부서지고 뭐 많은 눈도 한쪽 마비되고 했는데 이제 심장에 그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저도 안전벨트 메고 있었는데 꽝 부딪히면서 소위 그 심장 안에 그 핏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할 조치는 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를 그 집도하신 분이 그 굉장히 그 나이 드신 경험 그러니까 많은. 경험 많으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의대를 나오신 그러니까 저 핏덩어리보다 작은 분들도 거의 다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게 탁 뿜어져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심장이 터진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위험한 생각이 상황이네요. 의식이 0.01초 만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유언부터 하고. 의식 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실 때는 과거에 이제 다른 환자들이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게 크니까 1초 후에 제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시니까 아이고야. 일단 유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네네네. 그렇게 하신 거고 어쨌든 어떤 이유든 졸음운전, 과속운전은 그렇죠. 절대 안 된다는 예. 거. 그나마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네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수술과 입원이 계속 예. 이어졌던 근데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한 2주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핏덩어리가 저절로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제 몸이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원래는 그래도 전신 마취 최소 2번은 하고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뇌출혈 있던 것도 저절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아니 없다. 진짜 기적이죠. 네네. 오. 그러면 드라마도 마무리를 못 예,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냥 20부까지 나오고 중도하시다가. 그 뒤는 그때 감독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50부까지 도저히 뭐 제 몸 상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중도하차 이렇게 했습니다. 생사가 좋아요. 그 정도로 아프셨는데 어떻게 책이 연결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갔을 때요. 우리가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는 뭔가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내가 이루어놓은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잘 키웠고 뭐 상도 받았고 뭐 이런 기업도 읽었고 이런 어떤 나의 업적으로 위로하면서 나는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아니었어요. 아 혹시 그러면은 그 죽음 앞에 바로 직전의 순간이 기억이 네, 나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일반 병동에서 듣고 중환자실로 이렇게 저를 이제 거기가 지하 1층이 중환자실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부터 계속 제 눈에 그 두 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34년을 제가 뭔가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그 다음에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았어도 잘 살았을 텐데 이것만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예, 삶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누가 나를 막 세뇌시켜서 일 시켰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왜 그냥 이렇게 이끌려와서 뭐 이제 대학에 가고 방송국에 오고 했는데 그게 그때 딱 알은 거예요. 죽음 앞에 가니까 이게 순수 내 의지가 아니었고 그냥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상황에 대부분의 이끌려서. 인생이 사실 그러니까요.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서 네네네. 이끌려서.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한 게 우리는 알고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아예 그쪽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다시 내가 그 병원 중환자실 내려가면서도 진짜 다시 이게 내가 혹시 기적이 나서 살아나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고명원 씨 그때 사고 났을 때 당시만 해도 네. 개그맨으로 잘 나가셨을 때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저게 잘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3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사고 날 때까지 집을 2채나 샀어요. 잘 나가잖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사실은 쫓기듯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소위 저 뭐 박명수 씨, 조혜련 씨 다 밤무대 네. 많이 하고 할 텐데 우리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노을 지는 거예요. 노을.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 있든 방송국에 있든 한 밤 9시 정도 되면 밤무대를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양이 지면 마음이 같이 우울해져요. 그래갖고 매일 밤 일주일에 6일을 한 230km, 250km 전국을 서울을 도는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나를 위해서
내가 집도 사고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참고 정말 이악 물고 잠을 저 2시간 반, 3시간 자고 살았거든요. 사실 3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면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진짜 그렇게 잠 안 자면 서울에서 집 못 삽니다. 그죠? 근데 저 34살에 그 사는 집에서 자보지도 못했어요. 하루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반전세 살던 데서 살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할 아내분한테 이 집 중에 고르세요. 뭐 그러니까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이 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했는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현대인들 그 좋은 집, 귀한 집 사놓으면 그 집에서 주로 개가 산다잖아요. 돌아다니느라고. 네, 반려견이 그래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에서 하루도 못 잡았는데 눈 떴더니 오늘 죽는데 이게 저는 엄청나게 충격이 왔죠. 이게 내가 살아온 34년을 살아온 이게 아니다 뭔가. 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책이었다고 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뒤로 가만히 이제 일반 병동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제가 그 전에도 뭐 많은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까? 근데 그때는 2005년이니까 동영상 강의를 보고 막 이럴 그 때가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병문안 저는 이제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 답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뭐 과일 사갈까 주스 사갈까 이러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때는 제가 책 고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유명한 책을 일단 좀 사다 줘. 네. 근데 저는 무조건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뭐 예를 들면 노인가 바다도 읽고 데미안도 읽고 뭐 몽실이도 읽고 막 이런 거 읽은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니라 뭔가 질문을 갖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맞아요. 책을 야, 네. 근데 소설을 읽어도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 무슨 책을 읽는가보다 제가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결국은 그 해답을 알려주는 책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자,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문장 300만 원 갖고 처음 서울에 왔다. 네. 어린 시절이 어땠길래?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31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2살 위에 누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혼자 되셔갖고 우리 남매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엄마가 작은 전빵 가게를 하셨는데 새벽 2시에 문 닫고 새벽 4시 반에 다시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콩나물도 팔고 막 뭐 이런. 그러니까 엄마의 그 엄마는 항상 졸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쟁반에 그 약봉지가 막 이렇게 쫙 여러 개.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을 좀 빨리 벌고 싶다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하여튼 우리가 늘상 모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그 빚 보증 때문에. 잘못 그래서 쓰셨. 엄마는 결국은 이제 도시로 돈 벌러 가시고 누나랑 저랑 이제 시골에 남아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누나 고3이었는데 집 야간 자습 마치고 왔더니 냉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집을 냉방으로 해놨는지 그랬더니 몰라 연탄 아저씨가 배달을 시켰는데 오늘 깜빡했나 봐 안 갖다 주네. 근데 그렇게 믿었는데 한 1시간 2시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돈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누나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새벽 1시 넘어서 제 친구가 이제 목욕탕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 집 그 걔 방 뒷뜰에는 늘 연탄이 이만큼 이만큼이 쌓여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 자고 있으니까 원래 친구한테 이제 말해도 되는데 예. 하여튼 제가 거길 담 넘어가서 가방에다가 몰래. 연탄 3장을 아이고. 신문에 말아가지고 연탄이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요, 맞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그 3장을 들고 경북 상주가 지금 중부 내륙 생기기 전에 그 대구 왔다 갔다 하는 화물차들이 새벽 시간에 엄청 다녀요. 쌩쌩 달리던. 그래서 제가 그 연탄을 메고 그 도로가를 걸어갔는데 그 트럭이 지나가는 그 칼바람에 제가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제 어린 마음에 그게 엄청 컸나 봐요. 그게 몇 살이었다고요? 그게 고1 때. 사실 이제 그 친구가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연탄 좀 좋아하면 당연히 줬을 예. 법한데 이제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얘기했죠, 깨울 제가. 수가 네네네. 없어서 그냥 네. 몰래 네. 가져온 게 돼버린 거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늘 제 마음속에는 남아서 그러니까 방송국 와서도 사실
대학 때는 어떤 개그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오로지 돈. 유명해지자.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의 고통이 성공에 대한 욕구를 네. 자극한 네, 상황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극영화과 다니셨다고 그래서 그냥 잘 잘하셨는 줄 알았어요. 네. 원래 그러면은 진짜 연극 무대를 생각하시고 진학을 하신 아니요, 거예요? 연극영화과도 그러니까 무대 이런 적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워낙 뭐 그런 끼도 그걸 없고 해서 또 꿈을 꿀 여유조차 네, 없었겠네요. 그냥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그 입시 요강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 뭐 토목공학과는 졸업하면 뭘 하고 안내, 써 있잖아요. 진로에 짧게 대해서. 있잖아요. 근데 연극영화과에 뭐라고 써놨냐면 입학과 동시에 각종 뭐 방송국 아니면 공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졸업도 아니고 입학과 입학과 동시에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야. 모든 과 중에 입학과 동시에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쓰여놓은 과가 연극영화과 하나였어요. 뜨여.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이게 뭐 하는 과인가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무대 뭐 교회의 그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다. 올라간 적은 없어요.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1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극영화과를 선택을 했죠. 그럼 그렇다고 연극영화과가 내가 가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가지는 뭐 데가 다 아니잖아요. 레슨도 받고 네, 그래서 공연도 보러 연기를 다니고. 배워보신 적이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삼수 근데 삼수요? 제가요 실기시험 보고 처음에 실기시험 보고 얼마나 울었냐면 이제 마임이라고 연기 네. 시험 말 없이 그냥 판토마임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돌솥 비빔밥을 맛있게 먹으세요. 가 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내려주는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제가 손으로 이걸 탁 잡고 와서 이렇게 확 했어요. 교수님께서 돌솥 비빔밥. 손이 좀 뜨거울 텐데 학생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경북 상주에서 돌솥 비빔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진짜로 본 저는 적이 그냥 없던 그 거구나. 비빔밥인데 아. 주방에서 돌솥에서 밥을 해갖고 나온 거를 주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천안에서 학교 시험 보고 이제 교수님이 학생 손이 뜨거울 텐데 하자마자 당황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오다가 천안역 지하에 갔더니 우리 지나갔는데 바로 돌솥 비빔밥 딱 붙여져 있고 네. 그때 처음 들어가서 봤구나. 시켰어요. 진짜 그걸 처음 보는 순간 눈물이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봐서 떨어지고 재수해서 떨어지고 삼수까지 해서. 아니 근데 이제 생계도 어려우셨다고 하는데 그 재수 삼수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누나가 저 때문에 대학을 좀 포기한. 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저 그러셨었구나. 학원비 대주신이라고 누나한테 취업하고. 잘하고 계시죠? 네. 좀 잘하겠어. 안 그래도 잘할 텐데. 어.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그럼 돈벌이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근데 입학하고 바로 이제 1학년 마치자마자 군에.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부사망 독자라 그래서 저 때는 제가 신체 등급은 1등급인데 6개월이었어요. 근데 단기 거기서 사병. 이제 갔는데 문선대 제가 연극영화과니까 제가 네. 비전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연예인은 없고 문선대는 연극영화과기만 해도 문선대에 이제 차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그 고참 분이 누구셨냐면 홍석천 씨가. 어머 홍석천 씨가. 그래서 그때 같은 대전권에서 홍석천 씨는 이제 한양대 연극영화과, 저는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이래서 문선대에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불러서 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꽁트를 네. 했어요. 홍석천 형님이 짜놓으신 걸로. 학교에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네. 그래갖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본인들이 너무 제가 뭘 하면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예요, 소리. 어.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바로 제대하고 KBS 대학 개그제가 아, 네. 2월에 있었어요. 어. 근데 그때 등록금이 딱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면 그냥 막노동 해가지고 주로 벌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딱 200만 원이었는데 KBS 대학 개그제 대상 200만 원. 상급이. 대상 받아야겠다. 저거다. 이래가지고 시험을 딱 봤는데 금상. 금상이 얼마였어요? 94년에 100만 원. 100만 원이 1900 어디야? 아니죠. KBS에서 금상 받고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김국진 형이 1기, 그다음에 2기가 뭐 박수림 씨, 이창명 씨, 장미화, 그다음에 제가 3기. 아니 저는 그래서 고명환 씨가 M본부 출신이라고 아니요, 생각했는데 KBS에서 데뷔했어요. 94년에. 데뷔가 KBS구나. 네네네. 어머. 우리 식구네. 그러네. 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 1학년 마치고 바로 정말 그 생각했던 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와.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그대로 진부한 표현이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성실히 한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셨네요. 네, 좀 그러니까 그런 일단 부지런함은 좀 물려받았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좀 잠이 없는 편이고요. 그러네,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도 네네. 하셨었고. 네. 아유,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가자고. 네. 네, 네. 아니 오늘 사실 우리 고명환 씨 말씀 들으니까 사실 그 본인의 그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다시 또 지금은 이제 책의 저자로서 활동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실 이 뭔가 터닝이 된다는 게 사실 네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앞으로의 또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명환 씨를 위해서 고명환 씨에 관련된 바로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자, 개그맨이었던 고명환 씨가 교통사고로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접하게 된 것으로 성공의 밑거름이 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게임입니다. 2번 만화입니다. 3번 드라마입니다. 4번 책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티벗 퀴즈창과 그리고 ARS로 정답 올려주십시오. 저는 이광기 씨가 문제 냈다고 그래서 보기 중에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림이요. 그러게요. 네. 사실 앞서도 이제 진로를 바꾼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광기 씨야말로 어떻게 맞아요. 그림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이 뭐 저도 어떻게 보니까 제가 취미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좋아하는 또 내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해외에 IT 봉사 갔다가 이제 그 IT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우리 고명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그 맞아. 여정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조금 맞아요. 좀 같지 않나 그 하는 인생에서 생각을 결정적인 해봤습니다. 사건이 내 삶의 진로를 바꿀 수 네. 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책에서 뭔가를 찾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한 권 한 권 책을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 고명환 작가님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책에서 찾은 우리 고명환 작가님의 성공의 열쇠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네. 열등감 덩어리였던 시절이 있으셨는데 네. 180도 나를 바꿔준 책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제가 개그맨 됐다고 했을 때 가장 놀라셨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국어책 읽어봐 하면 얼굴은 당연히 홍당무되고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그리고 울기도 잘 울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전으로 와서 상주에는 학원이 없고 대전으로 와서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재수할 때. 또 시골에서 도시로 오니까 더욱더 이 남의 시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재수학원을 갔더니 한 반이 78명이었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70명, 남학생이 8명이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저것도 있지만 제가 이 도시에 뭔가 나오는데 집에 있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제가 너무 남의 이 시선 때문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심해져 갖고 19살 되고 하니까 이거부터 고치지 않으면 나는 이게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제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바로 나에 대한 진단을 내리셨네요. 네. 그 나이에. 왜냐면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원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해결 안 하면 학원을 가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게 앉아가지고 수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대전 시내 서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요즘도 책 고를 때 그런 질문 내가 해결하고 싶은 질문을 간절하게 품고 이렇게 제목을 보고 있는데 배짱으로 삽시다. 이시영 박사님 네. 때. 그때 꽤 이시영 박사님 유명했죠. 책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시영 박사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이미 한 반 정도가 나왔어. 그래서 그 책을 바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읽었더니 모든 게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만든 거지. 남들은 일도 신경 안 쓴다 이거를 너무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남들은 나 쳐다보지도 네, 않아.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의 모든 그 생물들 모든 존재는 변하는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변했어요. 하루 만에 다음 날 너무 의식이 세상이 안 되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근데 전혀. 지금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질문을 갖고 책을 봤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변한 것 네. 같아요. 이시영 박사님 아주 큰일 하셨네. 그리고 심지어 그 책이요. 또 제가 대학 개그제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그 스탠딩 개그를 했는데 주제를 3개를 갖고 했어요.
그 중에 2개가 그 책에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야 개그맨 되는데도 너무. 네, 그리고 그 책이 저를 정말 그러니까 책 한 권 잘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정말 너무 변하는 거죠. 아니 저도 이런 그 얘기를 책을- 이시영 박사님이 아세요? 전혀 제가 이제 뭐 이시영 박사님 아침마당도 자주 다니시고 네.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네. 근데 제가 계신데 강의 가면 자주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마 네. 이래저래 아마 네, 들으셨을 들으셨을 수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저도 그 책이 생각나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엔 자존감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지. 생소하던 시절. 맞아요. 예. 근데 이 배짱이 그 자존감이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사실 책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도 다음 날 이걸 내 삶으로 데려왔다는 건 그게 고명환 진짜 씨가 대단한 능력이죠.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그 예를 들면 조선이라든가 우리 역사적으로 네.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좀 나 스스로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그런 없다.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해가 되면서 아 그래 이러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책을 발견하고 내 삶에 바로 적용한다. 이게 고명환 씨의 탁월한 재능이에요. 네. 책 한 권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인생이 바뀐 우리 고명환 작가님께서 이제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네. 이 책을 찾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두 번째 책은 계속된 실패를 딛고 그래. 메밀국수로 대박이 나게 해준 책이 네. 있다면서요. 그래요. 아, 메밀국수 전에 실패가 여러 개 네. 있었죠. 저 네 번, 네 예, 번. 많이 있었다고 네네. 들었어요. 4번. 뭐 뭐뭐 감자탕집, 하셨어요? 실내 포장마차, 닭가슴살, 뭐 카페테리아, 아 맞다, 뭐. 닭가슴살 하셨었지. 네. 그치 그래 맞아 옛날에 책을 그 식스 제가요 그런 책을 냈잖아요. 네. 식스팩. 고명환의 고닭이라고 제가 2년간 준비해서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딱 했는데 한 달 전에 허경환의 허닭이 나와. 맞아.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한 발 아무튼 늦었네. 이제, 예,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안 한 제가 불찰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너무 실패하니까 이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실패의 원인을 봤더니 제가 너무 예를 들면 감자탕집도 야 여기에 이런 좋은 가게가 났대.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제가 4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많이 안 한 거죠. 그리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뭐가 있을까? 금방 찾았어요. 아 그래 전쟁에서 이기는 거 손자병법이다. 오. 그래서 제가 손자병법을 읽다 보니까 첫 번째 전쟁의 가장 좋은 조건은 사실은 싸우지 말고 이겨라는데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고객과 어쨌거나 싸워야 되니까 두 번째 전략이 보니까 이겨놓고 싸워라. 내가 이걸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길 만한 싸움에만 나가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겼다고 이겨놓고 생각하고 싸워요? 그래서 5,4,7개를 따져봐야 돼요. 저 뭐 예를 들면 도천지장법 이게 5사인데 네. 뭐 저쪽 나라의 왕과 나의 그다음에 병사들의 수. 군법에 그다음에 지리적인 거. 아니 이 양반이 원래 이렇게 똑똑했어? 만반의 야, 왜 이렇게 준비를 똑똑해? 다 갖춰라. 그래서 수치를 다 계산해보고. 딱 대보고 네.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싸우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미리 시뮬레이션 그렇죠. 다 돌려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많이 사고 싶어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든다고 우리가 요식업하는 분들이 그래요. 진짜 맛있게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대에 25년에 30년에 40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인간이 그려온 무늬라 그래요.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면 왜 공부하냐면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알게 돼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문양. 우리가 문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공부하면 인간이 그려 나갈 2025년에는 이런 거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온난화,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당뇨에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아예 몰랐었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요식업 식당 차리면서 온난화 생각한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근데 온난화를 이게- 생각하셨어요? 네, 왜냐면 이겨놓고 싸워야 되니까 저는 요식업을 아무리 전문가 예를 들면 뭐 백종원 대표님, 이현복 셰프님이라도 1000% 확신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난화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이 길어지니까 이왕이면 지금은 아실걸요. 지금 여러분한테 우리나라에서 모피나 밍크코트 사업하실래요? 이러면 겨울이 별로 안 춥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리 여름이 길어지면 따뜻한 날에 많이 팔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승률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하면 일국수구나. 이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래서 연결적 사고라 그러는데 저출산 이러면 인건비 상승 이렇게 좀 연결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저출산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자탕 때 24시간 해봤거든요. 영업 시간 외에 새벽 장사나 이런 걸 하면 그 0.5배나 2배 인건비가 나가요. 1.5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밀국수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온나나 나는 그 영업 시간 안에서만 하는 업종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간단한.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50, 60, 70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권을 쥐고 있다. 어른들 입맛 네, 맞는. 근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뭘 거냐? 건강과 뭐 이런 니즈들. 그 다음에 이제 유행에 민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당뇨의 이슈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당뇨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그래서 이렇게 승률을 저는 최대한 높이고 또 유현진 교수님 그 건축공학자 네, 유현진 네. 교수님 책 읽으면서 그 유현진 교수님 책 읽어보면요, 내 가게가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냐, 2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냐, 입지 조건까지. 골목 안에 있느냐, 내 인접한 도로의 끝이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냐, 고속도로로 연결되냐, 와.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했다가 4번 망했는데 이거를 보고 착착착 우리는 또 대입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메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요식업은 하고 싶었는데 업종을 다 써놓고 하나씩 지워갔어요. 정말. 이건 안 된다. 네네.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예. 된다. 야, 그걸 손자봉법에서 배우셨구나. 네, 이겨놓고 싸워라. 그래서 저는 이 책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들 이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에 적용을 하셨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것도 질문을 하면서 봐서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창의력인데. 대단하다. 이 책을 통해 전환점을 찾으신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고 네. 많은 분들이 아주 큰 그 귀감이 되어가지고 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야기인데요. 네. 성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알려준 책이 있다고. 다 책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는 사실 뭐 저는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행복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묻고 또 질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답만 하기에 바쁘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사고 나기 전까지 생각해 보면 초중고 대학교 그다음에 방송국 와서도 우리는 대답 준비하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급했죠. 네, 그래서 저는 나에게 내 삶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진짜 생각하는 부자,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런 거를 질문을 통해서 던져봤더니 정말 그 사고 전에 알았던 그 삶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번엔 어떤 책을 통해서 저 진리를 찾아낸 거예요? 성공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책인데요. 오. 예를 들면 뭐 데미안의 이런 구절이 있어요.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해. 맞아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야 해.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리고 데미안이 맨 앞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앞으로 꺼내놓은 얘기인데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 나는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왜 그토록 어렵냐면 나의 행복을 자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로 생각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거를 과감하게 살아봤어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까 배짱으로 삽시다 때 얘기했지만 우린 너무 자꾸 겸손하게 내 탓이요 이렇게 집어넣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 삶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얘기 듣고 저와 고명환 씨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어떤 건가요? 사실 아나운서를 말 잘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질문 잘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말을 한다기보다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수십 개의 질문을 나오시는 그러네요. 분들한테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남한테만 했지 나한테 한 적이 그래요. 아니 저희가 맞습니다. 이게 MC 말고 이렇게 이 자리 가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아나운서들이 안 잘 돼, 안 못해요. 네. 오. 나한테 지금 질문.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34년을 병원에서 일반 병동으로 온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제 내가 명환아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제가 뭘 문득 깨달았냐면 이게 어쩌면 태어나서 제가 저한테
처음 던진 질문인 거예요. 진지하게. 네. 처음으로. 그 전에 뭐 돈에 대한 이런 거는 막연하게 그냥 돈, 성공 이건 늘 남들이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제 인생을 위해서 야 이거 던지고 나니까 야 어쩌면 34년 만에 나에게 처음 던진 질문이다. 지금 아마 그런 걸 아유 깨달으신 고명환 것 같아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귀한 깨달음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좀 아니 수술을 나는 오늘 많이 명환 씨 해야겠구나. 보면서 우리 고 작가님 보면서 다 잊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질문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아유, 스스로에게 근데- 또 한번 다른 질문을 또 계속 던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게 해봅니다. 사실 요식업이라는 게 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망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다 따지고 보면은 메밀국수집 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고명환 씨네 메밀국수집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 비법을 또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일단은 사람 말 듣고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를 들면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뭔가를 이룬다 할 때 좋은 쪽만을 늘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요식업을 한다고 하면 제 후배들도 와가지고 형 내가 이런 가게를 차릴 건데 내가 막 유니폼도 맞추고 구호도 맞추고 막 손님들에서 줄 쫙 쓰면 어떻게 줄 세우고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서비스하고 근데 우리는 이 고통 쪽을 안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그 좋은 쪽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통 쪽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물주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건물주 되면 매달 그냥 월세가 얼마씩 따박따박 나올 거야. 이런 쪽만 생각하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겪는 세금 고통과 내고, 예. 힘듦, 예. 그 세입자들과의 관리하고. 그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내가 떠안을 수 있는 그게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 듣고 떠오른 말이 있어요. 네. 보물섬을 찾으려면 네. 보물이 있는 곳을 가기 전에 네. 그 사이에 있는 구덩이를 찾아야 된대. 야. 근데 구덩이를 피해 가야 보물섬까지 갈 수 있다. 네. 근데 우리가 구덩이는 인식 안 하고 맞아요. 보물 보물만 이러면서 보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다 구덩이에 빠지는 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쪽만 보고 했다가 네 번을 망한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은 정말 어려움을 어두운 면을 생각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특히 이런 거죠. 수치적으로도 예를 들면 지금 선진국의 요식업에 관련된 책 읽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차렸는데 1억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도 그랬고 1억 들면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머지를 대출 받아서 뭐 빌려서. 근데 이미 이제 선진화된 요식업의 매뉴얼 보면 최소 1억이 들어가면 3배는 준비를 해놓고. 왜냐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냐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8군데는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초반에 우리가 예를 들면 백반집인데 반찬을 만들어 놨다가 사실 장사는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안 팔렸으면 폐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본금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며칠 해보다가 첫날 계속 폐기하죠.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자본이 벌써 바닥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니 이거 상한 것도 아닌데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악순환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메밀국수집에 국한해서 보면 자 메밀 띄어다가 국수 만들어가지고 양념 잘해서 팔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그 가게엔 뭐가 또 있어요? 나만의 뭔가 철학 예, 같은 게 제가 이제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최진석 교수님 책을 읽다가 우리 세계는 이 물건, 제도, 철학 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만 볼 줄 알고 팔 줄 알면 후진국. 네. 제도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중진국. 그러니까 소기업, 중기업, 내 상품 서비스에 철학을 담아서 팔 수 있으면 대기업, 선진국. 근데 저는 지금 작년에 육수 공장을 차렸고 이번에 오로지 명공장 차리려고 막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시스템 그러니까 만들라고. 오로지 물건, 제도 저도 아직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 가게에 어떤 철학이 있었나? 그냥 저는 맛있게 건강하게 그냥 막연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 중에 왜 자기 물건에다가 just do it. 그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철학이 먼저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보다 철학이 이 브랜드를 홍보해주고 그래서 제가 철학 내 메밀국수에도 철학을 반드시 이거 먼저 지금 명공장보다는 이거 먼저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막 서빙하고 뭐 이렇게 식탁 닦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장님 불러요. 그래갖고 저는 덜컥 어떤 놀라셨겠다. 컴플레인인 줄 알고 예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이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장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 어떻게? 그 내가 나는 이 철학으로 이제 내 가게를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맛있고 건강한 이거는 좀 동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학만 잘 쓰면 내가 어디에다가 오픈을 해도 그 동네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고명환 씨 우리 동네에서 가게 오픈해줘서 너무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제도 시스템 물건 이거는 다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전에는 4번 망했을 때 오로지 이 원가 요 물건만 보고 우리는 항상 요식업할 때 물건만 봐요. 물건에서 원가를 어떻게 좀 줄이고 가성비를 어떻게 좀 하고 그래서 순이익을 좀 더 높일까?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니까 이게 물건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기업들이 물건밖에 할 수 없는데 중기업 되면 어떡하죠? 뭔가 뭐 시스템을 개런티를 만들어 해줄게요. 놓는. 뭔가 시스템이 생기죠. 예. 그다음에 대기업 진정한 대기업은 정말 자기 제품에 어떤 철학과 정신이 있으면 저는 이게 물건이 다니면서 이게 이제 제 삶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 아침마당이 물건만 본다는 건 이제 초대하는 손님만 네. 본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 아침마당 제작 시스템을 네, 얘기하는 네, 네. 거고, 이제 거기에 철학을 얘기하는 네, 네.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아침마당 뭐 2008년부터 평일을 네, 네. 했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1997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하요일 작가가 아침마당 한지 15년이 넘었거든요. 가끔 이제 오래 한 작가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침마당이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는 아침마당 정신 때문이다. 그렇지. 알게 모르게 우리 제작진을 사로잡고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마당 정신 때문이다. 네. 그래서 늦게 시작한 박예리, 이광기 씨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침마당 정신을 알았어.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알았잖아요. 그럼. 지금. 예. 그럼 정신과 철학이 그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진단하시는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그 기업이 왜냐면 기업의 그 구성원들을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네. 아니 왜 이렇게 재밌지 오늘? 은근히 아니 근데 야, 이렇게 어쩜 아니, 잘 알아들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대화가 되죠. 강연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시청자를 대상으로.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또. 열쇠 빨리 알아보자. 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랜 우울증을 앓고 네. 계시다가 이 우울증을 극복하게 해준 긍정 확언의 힘을 책에서 사실 뭐 천식 찾으셨다고요. 얘기 참 자꾸 문천식 씨라고 네, 고명환 씨가 우울감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저 긍정 확언이라는 이게 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도요, 진짜 저도 언제 이제 문천식 씨랑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는 언제 잊혀질까, 강경님 그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제 저도 짧게는 거의 한 20년 동안 짧게는 2, 3주, 길게 오면 한 3달. 그러니까 뭔가 와요. 근데 저는 이제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책도 안 읽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배들 불러서 술 마시든가 그리고 언젠가는 나간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이를 좀 먹어. 그래서 3년 전부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긍정 확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봤는데 제가요. 진짜 1년 동안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해서 됐고 될 거야가 해외- 아니라 됐다?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러는데 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뇌를 속여야 돼. 그러니까 내 책이 해외로 수출됐다 됐다. 외친고 저는 4개국에 수출됐어요. 1년 만에. 지금 4개국에. 네, 그게 원리가 뭐냐면 그냥 그 내가 외침이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그 출판사 사장님의 머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해외로 수출됐다 했을 때 제 뇌가 저를 스캔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완벽한 완료형으로 외치니까 내 뇌는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말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해외로 수출됐다 외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책을 읽고 싶은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뇌가 처음에 내가 외쳤을 때는 해외로 수출될 만한 글을 쓸 만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외치니까 일단은 그 능력을 가지게끔. 동력이 됐다. 네, 이게 선순환의 원리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뇌과학적이에요. 이제 제가 읽은 전 책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네네. 이게 뭐 스스로 위안하는 거지. 이게 뭐 실제로 이루어지겠어 했는데 이루어졌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저는 지금 1106일째 오늘 아침에 올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치고 나면
그 전날 좀 저도 뭐 피곤하고 힘든 날 있거든요. 아침에 내가 내 입으로 긍정의 샤워를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는 몸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사실. 원자의 아침에 99.9%가 이 빈 공간인데 그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사실은 내가 긍정적인 힘을 확 내 입으로 나는 오늘 가치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끝나자마자 나는 오늘 내가 한 목표를 다 이뤘다. 이뤘다. 내 말로 하고 내 귀로 들려야 돼. 네. 오늘 해봐. 자, 오늘 시청률 잘 나왔다. 네. 잘 나왔다. 시청률 아침마당 7%. 시청률 1위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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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됐다. 내 책은 해외로 수출됐다. 됐다.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요. 이런 지금 거 좋네. 웃음이 나오잖아요. 제가 2주 동안 이게요. 진짜 처음에는 웃음이 나와요. 저도 2주 동안 해외로 수출됐다. 왜냐면 내 뇌가 네, 부끄럽고. 그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래. 아니 지금 이- 아니 인식이 그래서 나면- 예전에 보면 대기업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네네네. 있다. 이게 그거네. 할 그 수 효과네. 있다가 아니라 이제 됐다. 해냈다. 아 이제는 했다. 네. 했다. 아니 저희끼리 웃는 이유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 책이 나와요 이제.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네네. 보자고. 아니 베스트셀러 됐어요. 됐다. 내가 그 다음에 다시 나올게요. 야.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아봤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나. 네네네. 근데 책 그 읽는 거 다들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요, 누구나 책을 잘 읽을 수 있다고 진짜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래요. 세워야 돼. 네. 많이 읽을 것 없이 하루에 5장씩만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책보다 어떻게 읽느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읽는 것보다 차라리 10분씩 10일 동안 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러냐면 책을 많이 읽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왜? 저도 그러고 봤더니 생각할 시간이 없다. 우리 인간이 능력이 발전하는 거는 책을 읽는 동안에 거기서 지혜나 지식을 얻는 거는 저는 10 중에 1이라고 봐요. 9는 내가 읽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등산 가고 캠핑 가고 뭐 달리기 하고 하시잖아요.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책 중에 최고의 책을 산책이다 이래요. 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때 내가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야 생각하는 멋있다. 시간이구나. 네. 그래서 아니, 똑같이 등산을 가시더라도 내가 5쪽, 10쪽만 읽고 읽고 나서. 간 나하고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1년 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차이 납니다. 산책하고 등산을 하면서 뭔가 생각할 식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가는 거네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바위를, 새를, 구름을, 태양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만나서 창의적인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책은 산책임과 동시에 내가 돈 주고 산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책은 사서 읽어야 돼요. 책으로 야 은근히 다섯 오는 장. 거 많이 은근 하시네. 잘하지. 자, 정말 이게 돈 계속 주고 산책. 두 번째 방법. 두 네네. 번째 방법. 초심자는 네. 어려운 책 읽을 거 없이 문학책이 좀 더 네, 쉽다. 철학이나 뭐 이런 서보다는 문학은 아무래도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 막 청새치 잡고 상어랑 싸울 때 이때는 누가 읽어도 본인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푹 빠지는 동안에 내가 그 작가의 그 해밍웨이의 능력치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하루 좀 지쳐서 힘들 때 충전기 같은 방법이 있거든요. 네. 단편 소설 읽어요. 짧은 걸로. 카페에 가서 한 30분 읽고 나면 그 네. 사람의 인생에 잠깐 마실 갔다 온 네,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좀 새로워져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왕이면 줄거리가 있는 네. 감정이입이 쫙 될 수 있는 문학책으로 시작을 해라. 좋아요. 문학책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 읽는 것도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자, 이제 되겠어요. 세 번. 하루에 5장씩 읽자. 자, 세 번째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인생에 대한 해답이 녹아 있는 고전을 읽어봐라.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왜 제가 고전을 읽으라고 하냐면 고전은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책이 고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제 없어질 책들은 없어졌죠. 검증된 책이에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쪽집게 가외 해답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뽑았고 또 하나 고전은 이 살아있는 고전들을 보면 대부분이 압축과 비유와 상징과 은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형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평서문은 끝나지만 돈을 쫓지 말라는 게 이런 말인가? 진리에 이르려면 의도를 갖지 말라. 우리가 형님 연기할 때도
연기하려고 의도를 가지면 연기 잘 안 되죠.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가식이지. 이게 인생에도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의도를 갖지 말라? 그러면 돈을 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지? 요 정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좋은 질문을 잘 못 던져요. 질문을 너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고전은 저절로 제가 읽어보니까 모든 문장들이 그냥 질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5쪽만 읽어도 내가 딱 접고 이제 어디 산책하거나 등산할 때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사색하게 되고 네. 생각하게 지금 되고. 말씀 듣고 보니까 수백 년을 지켜온 고전이야말로 역대 시험 문제의 족보네요. 네, 맞습니다. 내려오는 네, 네. 아니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예전에 똑같은 그 명작 책이라도 내가 10대 읽을 때하고 20대 읽을 때하고 30대 읽을 때하고 50대 읽을 때하고 네. 완전히 해석이 틀려져요. 네.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똑같은 책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어. 아야 그래도 5번 읽은 것도 책도 있어요. 좋아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 먹을수록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마 우리나라 민족이면 300년, 500년 후에도 그 문장 가지고 어떤 분들은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졌을 때 가족들이랑 힘들 때 아마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한 문장 가지고 그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다양한 해답을 해석이. 찾고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이런 있거든요. 관점에서 보면 그림도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요. 그림에서 네. 주는 느낌을 그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엄청 이게 그릇이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들이 말로 하다가 안 돼서 시를 썼다고 생각하고 시로도 안 돼서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음악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네. 그렇지. 네, 그게 그래서 예술이 훨씬 더 한 단계 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이거 앞으로 고명환 씨 인생에 어떤 일이 너무 펼쳐질지 궁금하다. 사실 언젠가 무슨 엉망진창 도서관 만들고 싶다는 얘기 네네네. 하셨던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데. 이런 지금 이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서관이 전 조용한 도서관은 많으니까 조용하게 책 읽으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저는 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질문들을 막 네 내놓는 서로 거구나. 이렇게 토론하고 오늘 지금 막 뭔가 많이 예, 아니 나는 갑자기 우리 고 작가님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짧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대화가 재밌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강의 다니자. 묶어서 내가 사회복해. 내가 사회복해. 이렇게 한 팀으로 해요. 한 팀으로 내가 사회복해. 마지막에 소리하면 소리 한 되나요? 거라고. 야, 너무 좋네요. 2시간짜리 나오겠네.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제가 그러면 한번 회사 만들어 볼게요. 그 어떠세요? 행복하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알아낸 게 우리가 여행하면 언제가 제일 좋다 그래요? 가기 전이 제일 좋다 그래요. 준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이번 책은 사실 우리가 이래요. 바람을 내가 조종할 수는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지금 나온 책은 바람 같은 거예요. 저 책이 사실 많이 팔리고 유명한 그러면 좋죠. 근데 저게 안 팔린다고 뭐 좌절하거나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년에 나올 책 앞으로 나올. 때문에 오늘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 앞에 한번 가봐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책을 딱 그 마치 여행 떠날 날처럼 설정만 해놓으면 오늘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은 기대와 설렘으로 살더라고요, 결국. 막상 결과를 겪어보면 그렇게 뭐 기대만큼 그렇지 않아. 그렇진 않아도. 그죠? 그래서 저는 매년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씩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 출간될 책 때문에 뭐 내후년에는 에세이를 좀 쓰고 싶은데 저는 처음이 도전이거든요. 그럼 내가 또 에세이가 출간되면 또 어떤 나를 초대하지 않았던 데서 아마 저를 부를 거예요. 그런 어떤 사실 설레임들. 여행에서 네. 가장 기쁜 건 여행 전날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앞으로 고명환 씨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고명환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 고독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서 그래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첫 12월 말에 처음 하는데 아마 저와 함께 하시면 매달 한 권씩 제가 책을 읽어 드립니다. 직접 저는 읽어주시고.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큰 사고도 맞아. 당하셨는데 네. 건강해질까 건강 봐. 아니요, 챙기셔야죠. 건강은 제가 지금 너무 좋고요. 저는 또 제가 요리를 다 해서 먹고 잘 챙겨서 요즘 아무튼 너무 건강합니다. 네, 아니 오늘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고명환 씨에게 좀 빨려 들어갔는데 아니 나는 사실 보니까. 명화 씨를 통해서 오늘 너무나도 많은 힐링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보면 어떤 뭐랄까 좀 비법, 해법 이런 거를 조금 배운다는 느낌? 네.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실 자, 것 이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정 확언한 거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보자고요. 오늘 네. 시청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청률 잘 된다. 네. 우리나라 잘 된다. 네. 잘 된다. 됐다. 잘 된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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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줄 가능성을 보여준 우리 고명환 씨에게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